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 30대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화성시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혐의로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 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학원과 부조리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늘 26일 킬러 문항의 유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릉 어시장을 찾아 오염수 문제를 장외 여론전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여름 장마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쟁 프레젠테이션까지 나서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는 현재까지는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한 걸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선전해서 결선 투표에 올라간 뒤에 막판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본격 나설 때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해 60개국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등이 더해져 리야드 지지를 공개 선언한 나라만 70개국에 달합니다. 나머지 100여 개 국가의 표를 한국과 이탈리아가 나눠 가지며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열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 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말 최종 투표 때 PT가 한 차례 더 있지만 그때는 회원국들이 표심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커 이번 PT가 사실상 승부처로 보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정해집니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1차 투표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우리는 대기업 네트워크와 K컬처를 적극 활용해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따돌리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로마가 떨어지면 유럽 국가들의 표를 가져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가 프랑스의 사우디 지지는 1차 투표에만 유효하고 그 다음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여수는 결선 투표까지 갔지만 중국 상하이에 져서 나중에 등록 엑스포가 아닌 인정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막강한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상대로 제3세계와 유럽권에 대한 외교력이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엔 중부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장마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요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권에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며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이 장마권에 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첫 장맛비는 예년보다 엿새가량, 내륙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은 겁니다. 이번처럼 제주도와 중부, 남부가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으로 최근 50년 사이 6차례 나타났습니다. 장맛비가 얼마나 내릴지도 궁금한데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는 중부지방도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배수구 역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가 지난 뒤 다음 주 후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호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찰이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친모인 36살 고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은 어제 오후 2시쯤 발견됐는데 고 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이모 씨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고 냉장고에 시신이 유기된 것을 몰랐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천여 명에 이른 걸로 파악된 가운데 경기 화성시에서도 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에서 온라인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태어난 지 8일 된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에 아기를 키우기 어려워서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기를 넘겨받은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기의 생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부산의 한 아파트인데요. 평범한 가정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보입니다. 지난 2017년 이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갓난아이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30대 김모 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비닐봉지에서 싸져가지고 보통 냉동실에 음식들을 여러 가지 많이 보관하지 않습니까? 봉지 넣고 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밑에 이렇게 떠 있었죠. 집에는 김 씨 동거남과 동거남의 70대 노모까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냉동실에 시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설해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서 집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발견한 사람은 영아들의 아버지이자 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네, Je suis assez précis, là je n'ai aucune réponse à vous donner. Si vous avez des questions, vous les adressez à la police coréenne.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산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해도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 원만 부과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게 있지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인데요.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산모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무려 2천여 명입니다. 안전이 불분명한 다른 아이들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가운데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이틀 연속으로 수중 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산소가 남아있는 골든타임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소음을 중심으로 한 수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을 찾는 미국 해안경비대 트위터입니다. 실종 장소 인근에서 탐지 추적 임무를 하는 항공기가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고 알립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는 정부의 내부 정보를 인용해 수중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30분 간격으로 났다며 생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Banging at 30-minute intervals because it tells me that the diver who's on board has told them that this is the protocol that is used by submariners when they're in a sunken submarine. 미국 구조 당국은 수중 소음이 녹음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수정을 찾은 뒤에는 3km 넘는 수심에서 견뎌야 할 압력과 어둠이 구조의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ut I can't tell you what the noises are. But what I can tell you is,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we're searching where the noises are, and that's all we can do at this point. 이런 가운데 실종된 잠수정이 게임기용 컨트롤러인 무선 조이스틱으로 조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잠수정에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한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오후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해지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요가의 성지 인도의 모디 총리가 요가 외교로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서 유엔 잔디밭에서 열린 특별한 수업은 가장 많은 국적자가 모인 요가 행사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힌두교 전통 수련법 요가는 인도인에게 생활 일부입니다. 동물 자세를 본뜬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बहुत चेंज आया लाइफस्टाइल में नेचर में मतलब ऐसे अंदर से इतनी आनंद की अनुभूति होती है ऐसे लगता है जैसे कोई हमें दूर से ब्लेस कर रहा है और हम खुश रहते हैं सारा दिन. 요가 전도사로 불리는 마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135개 나라 사람이 모인 요가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4년 유엔이 세계 요가의 날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가장 많은 국적자가 모인 요가 수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모디 총리는 요가는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주창했습니다. When we do yoga, we feel physically fit, mentally calm, and emotionally content. 모디 총리의 특별한 요가 수업은 미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공개 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눈과 귀를 모으면서 인도의 국가적 영향력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요가는 전 세계에서 3억 명가량이 익힐 만큼 가장 인기 있는 인도 수출품으로 꼽힙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불체포 특권 포기와 후쿠시마 오염수를 놓고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서약서를 함께 쓰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말합니다.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 기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치 공세, 정치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탄압받는 야당 의원 받을 수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도 각각 괴담 선동하지 마라, 검증 특위 청문회 합의 이행하라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 이야기를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은 정치 안 하려면 결국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면서 정치 입문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가족이 얼마나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았느냐면서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먼저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이제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입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야당이 정부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퍼나르는 것은 나라 망신이면 물론이고 문제 해결에 한 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입니다. 하지만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합의를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오염수 공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은 강원도에서 네 번째 장외 집회 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 곡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괴담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민과 우리 수산업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괴담인지 아니면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괴담인지 저는 어떤 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의문이고요. 실제 국민은 불안해가지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 문제를 정부가 검증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자꾸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리고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민주당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광원 대표는 특위 구성 청문회 실시 합의했는데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촉구를 했네요. 국민의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청문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저희 당 입장에 청문회를 하되 이제 청문회 그 자체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또 별개로 또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이 특위가 활동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청문회를 뭐 10번이라도 계속하는 그런 거는 사항은 아닌 거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제가 이제 가방위 소속입니다만 해당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별도로 또 청문회까지는 모르겠지만 특위 구성까지는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태평양 도서국 오염수 서한 발송이 나라 망신이다. 네. 예. 정말 이게 나라 망신인 게 이걸 딱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셈 회의에 갔을 때 당시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 그 유엔 제재 완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진국의 대통령 그 국가 원수들이 지금 이거는 그 명백히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는 계속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 망신을 샀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IAEA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IAEA 검증을 이제 사항을 보고 있는데 또 우리 그 민주당이 이런 어떤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도 다르고 또 IAEA를 비롯한 국제적인 어떤 입장이 다른 가운데 이 우리나라 어떤 국내 어떤 여론만 어떤 분열시키는 그리고 과학적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국가 망신인 것 같습니다. 예, 김원희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담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검증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 괴담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예. 이 그 원자력 관련해서 핵이라든지 원자력 관련된 모든 것은 국제적으로 IAEA라는 최고의 어떤 전문 국제 기관 기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 국가마다 이제 측정 어떤 결과치가 다르면은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프스의 있던 처리 장치에 있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처리 어떤 결과의 검증에 대해서 IAEA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또 한 분이 나가서 파견돼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증을 안 한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입니다. 국제기구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제기구 IAEA가 검증하겠죠. 누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IAEA가 어떤 집단입니까? 핵 사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집단입니다. 그 태생 자체가. 핵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가 아니라 핵 사용을 잘 하자라고 하는 집단이고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센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 집단한테 맡겨온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 수산업자의 그 어떤 생존,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IAEA한테만 맡겨둘 거냐?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지. IAEA의 검증을 하지 마라. 혹은 거기 못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했을 때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나요? 과거에 그런 그 일부의 연구 논문이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채택되지 않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 예전에 체르노빌 사태가 원전 폭발 사건가 터졌을 때 거기서 발생한 핵 오염 물질을 러시아가 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요. 국제 연대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핵잠수함 있잖아요. 러시아의 핵잠수함에서 핵 물질이 나옵니다. 이거 바다에다가 방류하려고 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했냐. 악착같이 자위대까지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의 장관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 대응하자라고서 태평양 도서국의 이제 그 제안서 서한을 발생한 거죠? 일본의 이런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국제적 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주당이 대신해주고 있어서 고마워야 해야 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IAEA를 믿을 수 없다. 독자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방금 김원희 의원님 말은 팩트 체크만 하면 일단은 2021년도 그 4월 달에 그 이제 해양 방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다가 결국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 그리고 그 이전에 강경화 장관도 IAEA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뭐 반대하지 않고 지지한다. 뭐 그런 어떤 의사를 분명히 이제 표시를 이제 했습니다. 과거 문정부 때 정의용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분명히 이제 표시를 했죠. 그다음에 일본이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지금 IAEA 이제 그 기부금으로 분담금으로 보면 세 번째 국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이고 첫 번째 미국인데 과연 미국과 중국, 특히 EU가 일본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IAEA를 그렇게 막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일본이 영향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그리고 체르노빌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잘못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체르노빌 당시에 신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체르노빌 대응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서 본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선동이 아니라 좀 과학적인 검증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괴담 얘기인데요. 뭐 사드부터 시작해서 광우병 사드, 광우병 괴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드 문제를 좀 찾아봤어요. 사드 기지 근처에 노곡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약 1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인구 100명인 작은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던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더 하자는 거죠. 자,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제가 심평원에 확인을 해봤는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이
암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160명 정도입니다. 네네. 0.16%죠. 예. 근데 이 노동리는 7%, 사망률이 7%, 발생률이 12%예요. 예. 지나치게 높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원인을 밝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발표한 것 중에 그게 전자파가 아마 알려진 게 꽤 오래됐죠. 예. 근데 왜 검증 안 하냐고요. 그리고 전자파가 0.0188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요. 그 핸드폰 기지국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아요. 예. 이게 이른바 사드가 뭡니까? 초고도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엄청난 출력이 필요한 기지잖아요. 네. 이 기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가 핸드폰 기지국보다 낮아요. 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환경영향 평가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 주민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를 했다는 게 환경부, 국방부와 환경부 발표인데 주민들이 몰라요. 누가 들어갔는지. 그게 어떻게 주민대표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시민 참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데 아무런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무조건 믿으래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 광우병 파동도 얘기해 봅시다. 광우병도 무슨 괴담하는데 잘 됐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그때 그 촛불 집회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처음에 한국과 미국이 그 소고기 협정을 할 때 첫 협상 내용에는 소고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소고기를 30년 미만, 30개월 미만으로 잡았잖아요. 그런 거를 국민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괴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참 민주당이 지금 큰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과거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는커녕 자꾸 아직까지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전자파 기준치가 지금 이제 제곱미터당 이제 10W인데 이 기준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이제 인체에 약간의 유해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유해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기준치에 지금 0.018%라는 겁니다. 기지국보다도 30-40분의 1 낮게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건 못 믿겠다. 그런 식으로 뭐 주민 참여를 더 해야 된다. 과방에 계시면은 과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잘 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하자고 환경영향 평가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목소리 높이지 뭐 않나요? 현재까지는 뭐 환경영향 평가가 최종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영향 평가 발표 시기도 웃기는 겁니다. 2017년도에 이제 의뢰를 했거든요. 2017년에 의뢰했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민기적민기적거리 발표를 안 하다가 이제 발표가 된 건데 6년 만에 발표를 한 거죠. 넉 달만 조사하고 발표한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환경영향 평가 의뢰를 평가 기간은 의뢰는 해놓고 기간이 짧은 거죠. 조사 기간이 짧았다고요? 그동안 조사를 안 했던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의뢰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된 건 2018년도 4월 달부터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 그러니까 주민들을 좀 참여시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세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괴담 안 펴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이 괴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정보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방위에서 그 문제를 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이제 이제 언론에서만 봤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얼마만큼 했다 해가지고 그 결과치가 달라지겠습니까?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정보 공개 이 문제 야당에서 또 제기를 했으니까요. 여당에서 또 같이 또 수용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두고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도 이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하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만나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합시다. 국회 로텐도홀에 책상만 하나 놓고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저는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이제 정치쇼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받을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정치 쇼죠. 왜냐하면은 이 검찰 정권 하에서 탄압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줄줄이 구속시키겠다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죠.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67명이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서약서에 서명했습니까? 네. 예.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67명이 서명했고 의원총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네. 대부분이 좀 서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에게 거듭 함께 서명을 하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계속 주장하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더 이제 국민들한테 좀 단단한 좀 약속을 서약이라는 의미로 이제 보이자 이런 거죠.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야당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 정치 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예. 글쎄요, 그걸 뭐 왜 받을 수 없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이야기했고 네. 지난번 대선에서도 뭐 물론 약속은 안 지켰습니다만 다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잖아요. 월요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내용이었죠. 예, 저는 일단은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당대표는 포기 선언을 하신 거고요. 예. 이게 그러면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묻는 거잖아요. 예, 예.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서 네. 국회의원의 특権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었거든요. 좀 지난 적극적인 대선 사람인데. 때도 그랬고 지방선거 때도 네. 그렇고 여야가 다 같은 목소리 내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들의 일련의 뭐 당사를 압수수색한다거나 당 대표를 수백 차례 압수수색한다거나 구속영장을 남발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예. 봤을 때 최근에는 다른 특권은 내려놓더라도 불체포 특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 검찰이 무서워가지고 이 어떤 정부의 독주 독선을 얘기를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하에서는 네,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거죠. 상황이 변한 거고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야당 어떤 정적 죽이기를 할 줄 알았습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어제 인터뷰 때 보니까 제2의 이재명이 나올 수도 있다. 눈물이 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어제 인터뷰 보니까 입법부 견제를 포기하는 건 항복문서다. 야당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 높이더라고요. 뭐 송영길 우리 전 대표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그렇잖아요. 피의사실 공포가 돼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당하고 뭐 서둘러서 기소가 될 것 같아서 서둘러서 파리에서 들어왔는데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계속 피의사실 공포하면서 몰고 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정적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예. 검찰 독재에 맞서서 야당의 역할을 하려면 불체포 특권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지금 상황에서는 서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그 검찰이 뭐 탄압한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탄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그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부총장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녹취가 나와서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탄압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예. 그저께 추미애 그 대표가 한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저항으로 하니까 또 이제 그 앵커가 그 말 맞춰서 이제 간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추미애 그 대표도 결국은 다음 또 총선에 또 나오시려고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많이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돈봉투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저질 괴담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또 두 사람이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뭐 아까 얘기했던 심정적 억울함 이런 네. 것들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검찰이 피의자가 돼서 조사받을 때 핸드폰을 없애면 그것은 방어권이고 예.
이런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사람들의 피의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핸드폰을 뭐 어떻게 바꾸거나 이런 거는 증거 인멸입니까? 예. 어떻게 이거야말로 진짜 검찰 중심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네네. 뭐 아까 홍 의원님 잘 말씀 주셨는데 좋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건 책임지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데요. 네.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검찰이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자, 이제 22대 국회의원 총선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서 뭐 여러 사안들 관심 있는 사안을 많은데 한동훈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 출마 여부를 놓고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안 하려면은 결국은 변호사로서 사는 길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보입니까? 지난번 인터뷰에서는 아직은 뭐 나이가 젊고 신선하고 일반 국민에게 막 초기에 인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뭐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난 봐요. 조국 일가가 얼마나 많은 검찰로부터의 탄압을 받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이 아무래도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출마할 수밖에 없다. 본인 가족이 저렇게 거의 학살당한다고 하면은 이걸 내가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이랬을 때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들어보셨는데요. 뭐 두 분 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어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두 사람이 정확히 정치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요.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응천 의원도 한동훈 장관이 출마 1000% 할 거다. 그러니까 거의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홍석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정치 출마 여부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말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총선에 예를 들면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도 지금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는 달리 현재 법무부 장관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총선에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물어볼까요? 김원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보이는 행태로 보면 변호사 할 수 있겠어요? 망하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변호사 개업했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결국은 저는 정치의 길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네, 정치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치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도 외부에서 조달했잖아요. 네. 답변 가름하신 겁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무상호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조국 전 장관하고 소통을 했다. 뭐 문자 재판에 집중하겠다라고는 이야기했다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이 문자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2심 재판에 집중하겠다. 정치에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주제로 대화를 안 나눴으면 좋겠다. 대화를 안 나눴으면 좋겠다면은 뭐 주제로 자기를 받은 건 아니네요. 자기를 주제로 삼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니까 저는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본인에게 닥친 불행이야 가족과 본인에게 닥친 불행이야 한없이 안쓰럽죠. 그렇지만 조국 사건이 당시 젊은 청년들에게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그게 대선 때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결국은 우리 민주당 당대표들이 계속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좀 잘 고려해서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뭐 조국 전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는 나오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박지원 전 장관은 뭐 창당 이야기까지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저는 있나요? 조국 전 장관 100%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나온다고요? 예, 정치인은 말보다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예.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환경적인 요소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 내지는 네. 또 어떤 뭐 그런 걸 하려는 의욕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예. 행동을 보면 지금 북콘서트라든지 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 양산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과거부터 자기가 이제 혁신위원으로부터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통이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예.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출마할 뜻은 100%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 쉽게 받아줄지 또 다른 이제 조국의 어떤 강에 또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당이라든지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출마의 어떤 형식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가변성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김정희 전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에 네. 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김정인 비대위원장 말씀이 저는 일리 있다 봅니다. 예. 여당으로서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이 돼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그 과반을 안 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신임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어떤 결과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잠깐 보여주세요. 피카소냐 개똥 같은 소리다 뭐 이렇게 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마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님이 우리 당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가족에게 주어졌던 검찰의 어떤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네. 억지 기소라든가 과잉 처벌까지 그 가족에게 주어진 어떤 한없는 안쓰러움이야 있지만 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 입문 여부, 정치가 생물이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의도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헛다리 짚은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능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치켜세우고 안녕하십니까.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자율평가를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자율이란 말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강제평가라든가 전수평가란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평가가 진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듯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때 또 제가 장관을 처음 할 때 유일하게 사교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중앙 정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고 자사고 조치와 관련해서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확보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소위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좀 나오던데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 그런데 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아 이건 확실히 뭐 아닌데 제가 정말 이건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한강 둔치에 가서 축구고공이라도 한번 제대로 차보고 대학에 가는지 제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어요. 어떠세요? 한강변에 자주 가보셨어요? 아직은 어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너버스해져 있는 거예요. 뭐 부모님도 또 너버스해져 있고 불안해하고. 단오인 오늘 다시 낮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도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26.2도, 의령은 30.1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은데요. 앞으로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집니다. 내일부터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되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구 31도, 광주는 33도로 덥겠습니다. 더위 속 휴일부터는 올여름 첫 장마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